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30일 화요일이네요. 오늘도 정치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어젠가 그젠가 이집트 원전에 대한 어떤 수출 건이 한 3, 4조 원 달하는 것 같은데, 그 관련된 기사를 보고 예전에 저도 한번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라서 이거 또 사실관계가 좀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의견을 조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이게 뉴스원이라는 이제 신문사에서 나온 기사인데, 한국원전이 13년 만에 축포를 쐈다, 이집트 엘다바 3조 사업 단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예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놀랍지 않은데, 여기 보면 기사의 이제 제목으로 밑에 이제 소제목으로 뽑은 부분이 조금 이제 거슬렸던 부분이 있어요. 윤 정부 첫 원전 세일즈, UAE 바라카 이후 대규모 성과. UAE에 원전을 팔았던 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죠. 그것도 한 2, 30조? 지금 환율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에 확 불확실성 속에서도 범정부가 합심을 해서 이걸 이뤘다. 여기가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 것이죠. 이건 사실 몇 년간 지속이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 마무리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마무리를 지어냈다는 면에서 지었다는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와 공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세일즈라고까지 언급해서 범정부가 합심했다, 이런 식의 내세울 정도는 아니다,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 이제 지지율이 하향 평준화돼서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주 낮은 상태에서 이웃 일본 같으면은 총리가 교체될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이죠. 20%를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30 몇 프로인데 지금 벌써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위기 상황이라고. 그리고 바이든도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을 때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라는 것은 엄청나게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각각 정부에서, 모든 정부 부처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토해내라는 그런 압력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여론을 조금이라도 호전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목에서 보셨지만 폴란드 무기 수출 KF-21까지 일관된 자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고 있다가 이번에 원전건을 보면서 제가 그래도 참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이죠. 자, 이 기사 내용 중에 조금 전 뉴스원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번 엘다바 이제 산업부 장관이 했다는 이야기인데, 프로젝트 수준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원전 수출 정책과 연계된 첫 가시적 성과라고 이야기를 했죠. 현 정부 들어서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하고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를 가동하는 등 원전 정책의 변화와 강력한 수출 추진 의지가 계약 성사에 기여했다. 자, 그래서 첫 다운표만 있었으면 저는 그냥 뭐 별 의견이 없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제 납득이 잘 안 됐지요.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하고, 그러면 지난 수년간 이걸 협상을 한 이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왜 이걸 계약을 했느냐, 이런 설명이 덧붙여져야 돼요. 이것은 국민들의 생각이 조삼모사다 라는 걸 전제로 하는 발언밖에는 안 돼요.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를 가동했다는 것이, 이게 새로 세일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목에서 세일즈라는 단어가 잘못됐다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 세일즈는 끝났어요. 마지막 계약을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마무리 지은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과예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내건 윤석열 정부의 어젠다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그런 형국이죠. 언뜻 보면은 그럴듯하지만 뜯어보면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국민들이 생각이, 그리고 기억력이 짧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들이에요. 좋은 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세상 돌아보기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국민이 지혜롭기를 바라는 정치, 좋은 정치, 국민이 아둔하기를 바라는 정치, 나쁜 정치죠. 그 나쁜 정치의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엘다바 원전. 엘다바는 이 이집트 지도예요. 이집트도 작년에 우리 K9을 많이 사갔죠. 저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이고 이집트 최초의 원전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 돈으로는 약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로 치면 약 4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예요. 거대한 프로젝트고 2017년에 계약을 했어요. 이집트랑 러시아랑 하기로. 이 보면 러시아에 뭐 이런 회사가 있죠. JSC, ASE라 계약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러시아에서 차관까지 제공하는 거예요. 예. 차관을 제공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빌린 돈을 가지고 다시 러시아와 계약해서 이걸 짓는 거예요. 자, 그 대부분의 이제 사업 자체도 러시아 원전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이 대부분 러시아로 가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이런 이제 뭐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집트 최초의 큰 비즈니스라는 것이고 원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는 그 전권을 러시아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이제 그 개요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을 4개, 4개를 원자로를 4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 기간은 2022년 금년부터 해서 2028년에 1호기의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30년 이상까지 가겠죠, 공사는. 그래서 이거는 작년 정도에 준비됐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300억 달러를 35조 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중앙일보 자료인데 지금은 40조가 넘는 규모죠. 환율이 인상이 돼서. 자, 우리가 맡은 것은 좀 전에 뉴스원 기사에서 나왔지만 2차 부분이에요. 원자력 발전소 핵심의 원자로는 이 러시아제 원자로를 씁니다. 이 수도. 근데 뭐 터빈을 하고 부속 건물들이 있어요. 자, 그게 전체 사업비의 5에서 10% 정도 된다고 해요. 이번에 이제 이걸 40조라고 봤을 때 지금 3조 원 계약이라고 했거든요. 아까 기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5에서 10%의 딱 중간인 한 7%, 8% 정도를 이번에 계약을 한 거예요. 2차 부분 나오죠. 터빈 건물. 그래서 이게 작년 12월 정도에 러시아하고 왜냐, 이걸 러시아가 정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다 빌려주고 그 프로젝트를 딴 러시아 회사가 어떻게 보면 하청을 준 거예요. 이 부분은 한국이 잘 하니까 여러 업체에 하청을 줄 수 있는데 뭐 가격이나 가성비 모든 걸 고려했겠죠. 그래서 한국 업체랑 해야 되겠다라고 단독 협상 대상자를 한국으로 선정했다라는 기사가 여기 있죠. 그게 작년 12월 정도였어요. 자, 대충 윤곽이 잡히시죠. 원자로 수출은 아니다. 그렇지만 원전 산업과 관련된 유관 분야이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원자력 산업 분야에 기여가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금년 초 1월 2일에 이 건에 대해서 단독 협상 대상자가 됐다. 어쨌거나 우리랑 계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이 1월 2일이에요. 1월 2일 이때가 의미가 있는 날짜입니다. 1월 2일 날 12월에 선정이 됐는데 기사화되지 않았어요, 거의. 그런데 1월 2일 날 이걸 보도자료화하면서 공식화했어요. 그리고 1월 5일 날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습니다만은 프랑스 상원에서 한국의 종전선언 지지를 선언하는 그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랬죠. 즉 이때가 우리가 종전선언 관련해서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에요. 외교적으로. 그래서 굳이 보도자료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데 러시아와 관계된 거니까. 그때도 이미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죠. 이걸 의도적으로 내보낸 거예요. 이날 또 푸틴의 신년 축사가 또 우리 방송을 탔지요. 그리고 프랑스는 또 우리의 요청에 맞물려서 상원에서 그런 결의안을 채택해 줬죠. 우리가 미국을 압박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가 나와서 그 정보가 를 제가 보게 된 것이죠.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터빈 건물 등 2차차 건설 분야 계약이 예정돼 있다. 이것이 이번에 계약이 된 것입니다. 8월 25일 날. 네. 자,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2017년부터 있었어요. 초기부터. 당연히 우리는 우리 쪽으로 따오고 싶었겠죠. 자, 그럼 요번에 계약을 했으니까 자그마치 한 4년에서 5년에 걸쳐서 협의를 한 거예요. 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거는 현재 3개월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본인들이 탈원전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방향을 틀었고 그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단지 국민들이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른다는 전제하에 그들의 득점으로 연결시키려고 할 뿐이죠. 예. 그래서는 앞으로의 정치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세상 돌아보기에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제가 걸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보도 자료를 밑에 내용을 보면은 계약의 이후에 1월 2일 보도 자료 이후에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후 양측은 가격과 계약 주요 조건에 대해 2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한 후에 각각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게 원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일정은 협상 경과와 사업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있는데 그 말이 정확하게 적용이 됐죠. 왜냐? 2월 말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4월 말까지 계약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연기가 된 것이죠. 연기가 돼서 지금 8월 25일 날 계약이 된 거예요. 아마 우크라이나전이 발발이 안 됐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계약했을 거예요. 예. 비록 탈원전 정책을 윤석열 정부의 말을 빌리자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그때 그 계약을 했을 거예요. 러시아의 호의로. 러시아가 한국을 콕 집은 거죠. 물론 호의로만 하지는 않았겠죠. 기술력과 가격이라는 면이 맞아서 그렇겠죠. 근데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면서 이게 윤석열 정부까지 넘어온 거죠. 흘러 넘어온 거죠. 물론 마무리도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러시아가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받고 있죠.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래서 아까 뉴스원 기사에 보면 그런 제재 조치에서 미국을 설득해서 우리가 이 협상이 계약으로 이어지게 기여한 부분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점은 잘한 것이죠. 그 부분 칭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체 프로세스가 세일즈, 방향 전환, 그리고 거기에 부과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시작과 중간은 문정부에서 됐고 나머지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윤석열 정부가 한 거예요. 예. 앞으로의 정치는 국민을 속이는 정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우리와 소통하는 정치를 바라는 것이죠. 예.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면 번복될 수 있는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의 정치를 한다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공이 있죠.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러시아가 여러 가지 국제 결제에 있어서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 돈은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요. 달러로 받는 것도 아니고 현물로 받아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그들이 이제 국제 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는 체제에서 러시아가 지금 빠진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저는 그거 궁금한 것이죠. 그럼 이 대금을 러시아로부터 어떻게 받을 것이냐? 뭐 현물로 받을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이 윤석열 정부의 공이 되겠죠. 그죠? 그 공을 기울여서 이번에 자기들이 집권한 기간에 계약을 따낸 것이죠. 해낸 것이죠. 예. 자, 그것을 그들이 전체의 성과로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의 시각을 조금만 돌려볼게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아마 관련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이때가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30주년 국교 30주년이 되는 기념해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한참이라 서로 행사를 못했죠. 작년인가 최근에 얼마 전에 중국과 우리 30주년 기념했잖아요. 그때 러시아가 우리한테 선물식으로 약 5조 원어치에 달하는 LNG 선을 계약을 해줬어요. 우리한테 2020년 11월 10월 이때죠. 이때가 우리가 30주년 우리가 국교를 맺은 게 러시아와 그게 10월달 11월달 그때예요. 그래서 맞춰서 해준 거예요. 자, 이게 됐고 우리가 배를 몇 척은 인도하고 몇 척은 건조하고 있고 우리가 조선 사람이 한참 어려웠을 때예요. 이때.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조선 사업을 살리는데 지금 살아났지만 크게 기여했던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언론을 많이 타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원전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면서 송금을 못해서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배는 다 만들어놨는데. 예. 일단 겉으로 드러난 건 그래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보이죠. 뭐 러시아 LNG금 중도금 못 받아서 계약 취소, 조선업계 선박 계약 취소 몸살, 러시아가 남긴 상흔,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사만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러시아 원전 계약하는 것처럼 어차피 러시아한테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협상력을 발휘해서 미국을 설득할 정도로까지의 역량을 발휘했다면 이 부분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가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의도는 없어요. 네. 없는데 돈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좀 있다고 봅니다. 왜 여기서는 윤석열 정부가 열심히 뛰지 않는 거예요. 원전 산업만큼. 그런 반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이 한 페이지만 돌리면 기억을 조금만 환급시키면, 예? 그리고 다른 방향,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전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죠. 예. 여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러시아와의 부분에. 자, 하고 저는 사실은 이 원전 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뭐 탈원전,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폐기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원전 산업은 미래 희망적인 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미 정상회담 해설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문재인과 바이든의 작년 5월달 미국 워싱턴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고,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금년에 바이든과 윤석열과의 한국에서의 정상회담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이런 내용이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안전한 원자력 기술 협력, 이 부분이에요. 즉 이것은 지금 미래 산업으로서 뭐 전기차, 수소 이거와 하나로서 차세대 원전 기술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뒤처지지 않아요. 러시아도 그쪽으로 보고 있어요. 예. 연소 효율이 훨씬 좋아서 방사능 폐기물의 생성이 최소화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원자력 업계가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단지 지금 원자력이 폐기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처럼 위험도가 높은 과거의 기술로 만드는 거대한 원자력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에 사고가 났던 그런 거. 그게 소형화된 훨씬 효율성이 좋은 그런 환경 친화적인 기술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점에서 우리의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잖아요. 그리고 차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위해서 우리가 차세대 원자로를 미국과 준하는 수준이나 그 높은 수준으로 개발해내고 있어요. 예. 그것도 20% 이하의 농축률을 가진 원자력 핵 연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30-40년 수명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고효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고 폐기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미래 원자력 산업의 총화가 될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빌 게이츠가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원전. 뭐냐? 태양력, 전기, 자동차, 그리고 수소로 다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전 정부는 뭐 탈원전, 지금 정부는 탈원전 폐기. 그렇다면 위험도가 높은 그 옛날 중후장대형 큰 원자로를 지금 짓겠다는 게 지금 그들의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죠. 그게 기댄 세력들이. 그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 중에 하나라는 거죠. 원전 0표, 원전 꼬표. 이거 절대 아니란 말씀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전은 없어지지 않고 새롭고 안전한 원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기술이 누적이 돼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러시아도 시도하고 있고 우리도 시도하고 있고 미국도 시도하고 있고 일본도 시도하고 있고 유럽도 시도하고 있죠. 자, 근데 지금은 세계가 불안정하고 그 주요 국가 의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그것이 안정이 되면 합의에 따라서 새로운 원전을 하자. 우리가 전기차를 새로 하자. 수소차를 하자. 라는 그런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산업 전반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 때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미국과 한국이 손발을 맞추자라고 지금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과 그리고 겉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윤석열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그 이야기가 언급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원전이다 아니다 둘 다 맞지 않죠. 새로운 원전이다가 답입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다. 그건 아주 큰 비즈니스입니다. 예. 우리가 선두에 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게 우리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무기급 핵연료가 아니에요. 미국이나 러시아의 지금 핵잠들은 뭐 순도가 70, 80, 90%의 핵무기로 바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핵연료를 쓰고 있어요. 그들의 원자력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정도 농도의 고농축 연료를 써야지만 잠수함의 수명 기간이 30, 40년 동안 해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차세대 기술들은 20% 이하의 농축률 가지고도 3, 40년을 가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에요. 자, 뭐 끝에 관련된 영상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거는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토 정상회담 기회로 방산 수출 확대. 이게 폴란드 방산 수출을 지금 엄청나게 전대미문에 그런 방산 실적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이제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죠. 예.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홍보를 하는 내용이에요. 예.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사실관계를. 이거는 예전에 이제 출처에서 가져온 것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금년 1월 중순쯤에 출장을 간 거예요. 방사청에서. 그때 보면 청에서 과장 뭐 비서실 정도에서 갔어요. 가서 이때 이미 폴란드가 미국제 M1 에이브람 전차를 몇백 대 사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됐던 시점이었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미 여러 해 작업을 해왔고 폴란드의 입장이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여건 그리고 지금 나토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미국의 영향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M1 에이브람 전차를 언급했을 때 사주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필요한 숫자가 즉각적으로 공급되는 부분, 기술 이전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는 한국이 우위에 있다는 거, 그걸 폴란드가 내심 알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굴하지 않고 계속 가서 접촉을 했던 것이고, 즉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작한 거죠. 폴란드는 미국 전차를 사주고 핵심은 한국 전차로 간다. 1000대 가까이. 자기가 직접 생산하고 기술도 이전 받는다. 자, 그런 거의 출장에 대한 보고서예요. 결과 보고 출장 보고서죠. 이게 1월 15일, 20일이죠. 폴란드 바르샤바 출장 갔다 왔죠. 그 다음 2, 3일 후에 이거 보세요. 이번엔 누가 갑니까? 바로 청장이 날아가요. 보면 출장 인원, 청장, 본부장, 유라시아 과장. 지난번에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유라시아 과장만 갔었거든요. 일이 진척이 빨리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자 바로 보고하고 바로 청장이 바로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주요 장관들을 만나죠. 주요 인물들을 만나죠. 폴란드의 국방장관, 안보실 군비정책장, 그리고 PGZ라는 폴란드 방산기업. 여기하고 지금 MOU도 맺고 이제 이게 계약이고 이게 현지 생산하게 되면 현지 생산을 하게 될 기술 이전을 받아서 그 회사예요. 쭉 된 거예요. 이때 일이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얼개가 결정이 된 거예요. 지금 폴란드가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한국이 빨리 대준다. 이게 뭐가 들어있느냐? 한국에 지금 K2 전차 3차 양산분 50몇 대 하는 거를 우리가 양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논이 여기서 다 돼요. 양보를 해야만 폴란드가 원하는 걸 빨리 보내줄 수 있으니까. 미국은 그걸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구매를, 미국도 당연히 더 팔고 싶겠죠. 미국의 방산업체도.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럼 당장 우리 내년에까지 한 200대 줄 수 있느냐? 미국, 기술 이전, 글쎄. 한국은 된다는데? 그래서 M1 에이브람 전차가 2, 300대로 묶인 거예요. 그럼 중고나 좀 팔아볼까? 뭐 이 정도 수준인 거죠. 폴란드가 원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이때 급박하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이때 큰 결과가 다 됐고, 이때 한 2달간 폴란드가 고민을 한 거죠. 한국이랑 갈까, 어디랑 갈까, 전략적인 고민을 했겠죠. 그러면서 5월 30일, 6월 1일 날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요. 이렇게. 그래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돌아가서 계약으로 이어진 거예요. 자, 이때가 5월 30일, 6월 1일인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죠. 한 20일 됐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지금 등만 보이는 사람이 강은호 전 방사청장이에요. 전 정부의 사람이에요. 윤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해준 것이죠. 결과적으로 윤 정부가 이걸 홍보를 한 것을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을 마무리 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약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 가끔 들어보잖아요.
다 모든 게 완벽하게 된 것 같지만 계약서에 잉크 마를 때까지는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그 기여도를 낮춰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계약을 마무리 짓는 거 그 자체도 큰 일이에요. 그렇지만 앞에 대부분의 일은 몇 년에 걸쳐서 지내는 거잖아요. 지금 수십조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계약인데 이게 몇 달 만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나토에 가서 무슨 일을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일은 앞 정권에서 벌어졌고 새로운 정부는 뒷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양쪽 다 칭찬해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 그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죠. 그렇지만 반반 정도는 섞어줬어야죠. 낼름 뺏어가듯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정치라는 게 이 일을 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비춰지는가도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그 이코노미스트 논평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매정하고 뭐랄까 보기에 따라서 염치 없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지율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왜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민간인도. 그럼 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더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자, 그 다음 KF21 관련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참 듣기가 조금 불편한 그런 내용이죠. 성공을 했죠. 윤석열 재임 기간 중에. 예. 그래서 24조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또 달라요. 또 다른 면으로 사람을 불편하게 했어요. 예. 왜냐? 그 주업체가 주요 추진 기관이 이 사업에 있어가지고 방사청구와 카이죠. 그렇지만 아마 제 짐작컨대는 F-35 추가 도입건으로 거기서 F-50이나 FA-50이나 KF-21의 향후 개발 방향, 대수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봐요. 예. 자, 그 과정에서 새로 들어선 정부의 말을 잘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방사청구와 카이가. 왜냐? 그들만의 강고한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과정이 언론에 노출될 리는 없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누리호, 심지어는 최근에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도 대통령 내외가 참석해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죠. 누리호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KF-21은 사진 한 장 안 올라왔어요. 예. 공군에서 하늘 나르는 가장 무미건조한 사진만 나왔죠. 그것만 보고도 국민들이 흥분을 했지만, 그리고 하루 지나서 방사청에서 공군의 자료를 받아서 자막 따라서 나오고, 또 하루 지나서, 즉 이틀 지나서 시험 비행 성공한 이틀 지나서 카이에 그 영상이 올라왔어요. 어디 하나 사람들이 환호하고 참여자들이 즐거워하고 하는 모습 전혀 비춰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밑에 동영상에 보면은 대리모처럼 그렇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방사청구 카이가 다 개발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애기 놓자마자 뺏어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F-35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드리워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이 국방 분야의 기자들과 외국계 업계들, 그리고 외국계 업계에 봉사하는 은퇴한 장군들, 그들이 이런 상황을 결과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지금 내년 예산안이 반영되는 지금부터 여러 무기 도입 분야에서 자주국방 무기를 밀어내고 해외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야 될 거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초조하겠죠. 저 같은 이런 의견들이. 자, 이걸 이렇게 해놓고서는 KF-21 초음속 전투기 24조 경제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KF-21의 의미를 격화시키고 앞으로의 미래의 발전 방향을 불확실성으로 돌려놓고서는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죠. 기자회견에서. 이 복장이 터지는 노릇이죠. 예. 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뭐 많은 분들도 확인이 되고 지금 100일이 넘어가니까 대통령도 정리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사용했던 말인데 이 말을 한 번 더 드리고 싶네요. 이게 이제 탄허 절 사람인 탄허가 이종을 했던 거예요. 도덕경 38장인데
이렇게 저는 이 이야기로 제 결론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마무리를. 자, 도를 잃으면 덕이라도 갖추어야 하고, 덕을 잃으면 의심이라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의심을 잃으면 정이라도 지켜야 되고, 자, 정의를 잃으면 남의 눈치를 봐서라도 눈치를 보는 체면이라도 차려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노자가. 자, 타너가 이걸 인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앞으로의 세상이 불교든 기독교든 유교든 계속 그들의 성인이 나온 이후로 계속 타락해 갈 것이다. 타락의 종점에 달하면 어떤 모습이 노출되느냐. 이 모습이다. 예도 지키지 못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걸 극복해내는 나라가 향후 세상에 리더십을 가지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인용을 해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쭉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기를 돌아보면서 이 말이 한 번 더 와요. 우리의 윤석열의 정부와 그것을 지탱하는 세력들은 이 단계에서 어디에 과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글 밑에 있는 것인지, 그 밑 어딘가.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